네, 10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민심을 읽는 눈을 가지신 분이죠. 박시영 TV의 진행자 박시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져가시네요. 네. 박시영 TV의 대표라는 말씀이 조금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고 또 분석하는 또 최고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 본인이 킹슈맨에 출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시청률 추이가 좀 다릅니까? 시청률은 모르겠고 네. 뭐 동접 숫자가 조금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는 작가한테 들었는데 네. 약간 뭐 사탕 발림이 아닐까. 이 여론조사 전문가도 사탕 발림은 굳이 확인하지 않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봉현 2차 입장문 발표, 공수처장 추진이 D-4일, 그리고 세 번째, 추미애, 윤석열 사과하라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김봉현 2차 입장문 발표입니다. 자, 어제 저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추가 입장문이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무려 14페이지나 되던데요. 오찬석 의원,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일단 자필 편지가 이제 두 번째로 공개가 됐고 언론사 두 곳에 보내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신의 편지가 보면은 이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자신의 편지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사회에 전파될지 알고 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혼란을 막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달 정도 도피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들이 조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왜 검찰은 5달 동안 그 사람의 도피를 도왔는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소환해서 혐의를 찾아내고 그냥 이제 재판에 넘기면 됩니다. 근데 검찰들이 도왔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주를 도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도주를 도와준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마 후에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이한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1도 2부 3백이라는 단어인데 네.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자필 편지에서 일단은 도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1도 2부 3백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검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이 단어가 있었던 단어입니다. 김봉현 씨 편지를 통해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니고요. 원래 이 1도 2부 3백은 일단 도주하고 2번은 이제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쓰라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를 보면은 특정된 검찰들이 나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수사팀의 동료들이었고 사진을 통해서 자신은 2명은 정확하게 가려냈고 1명은 80% 정도 확실하다. 이들의 수사 기법은 편지 내용이 그대로 옮겨드리면 눈도 감기지 않고 포를 그대로 뜬다. 그러니까 수사 방식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 관련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국민 여러분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보면 수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수사를 쿠킹하는구나 이런 인상도 받습니다. 수사가 생물이다 이런 표현들 검찰에서 많이 쓰던데 수사는 요리인가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김봉현 전 회장이 공개한 2차 입장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에 6개월간 거의 매일 불려다녔고 검찰에 충성했다. 자신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수첩에 적힌 여당 의원 이름과 일자 등 두 표기란의 차이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 계속 두 부분의 차이점을 맞추는 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가 여당 정치인에 집중됐다는 이 언급도 있었는데요. 여당 정치인들은 라인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이 강기정 전 전무수석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증언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2차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이 언론사를 통해서 원칙대로 수사했고 짜맞추기식 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박시영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감이 있죠. 국회에서.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뭐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네.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네. 일자
옥중 입장문을 낸 다음에 그걸 유심히 지켜봤겠죠. 그런데 추 장관이 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아, 이거는 뭔가 밝힐 의지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이슈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진이 D-4입니다. 자, 어제 킹슈맨에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 발족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백혜련 간사와 박범계 의원 등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또 다른 역제안을 내놨다.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국민의힘이 26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 소위를 개최 공수처 법안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예정했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없다. 그걸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억지로 어깃장을 부리면서 이 법정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찬성 의원, 왜 26일이 중요합니까? 공수처 출범이라는 절차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공수처 출범 요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을 일단 추천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또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후보 추천의 구성이 중요한데 국회 구성에서 여당 2명, 야당 2명인데 사실상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야당이 국민의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여는 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은 또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 개원 이래 지금 10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소원을 내서 이 위헌 소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네. 야당 2명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겠다라는 법 개정, 이 초강수까지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헌 소지 중에 입법부, 사법행정부 이 3부의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처럼 어떤 부에도 속하지 않는 구성 요소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는 아니라고 많은 법률학자들이 네. 사실 이 공수처 논란이 있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구성 요건에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료히 밝혀라.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법 개정 절차는 역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겠다. 이 네.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좀 그만 끌라 뭐 이런 네. 얘기 같은데요. 자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성하겠다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의 유감입니다.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건 도돌이표 정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과 김태년 원내대표의 답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호적 정서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둘을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응수타진 한번 한 겁니다. 네. 여당이 받을 건가 말 건가 한번 타진했는데 여당에서는 그걸 좀 거부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거대 양당의 공수처 발족에 대한 설전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정당 입장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앞에 장외투쟁 운운하며 협박성 공수처와 특검안 거래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라면서 이 공수처와 라임 옵티머스 특별검사를 동시에 띄우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쯤 되면은 원내에서 국민의힘은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제 국감 시간이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런데 국민의힘이 공수처 발족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조건을 달았다. 이건 이유가 있죠. 네. 네, 일단 사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치적 흥정이 너무 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사실은 목리를 부린다라고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라임 옵티머스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네. 청와대 특별감찰제도 그리고 북한 인권특별대사 등등의 5가지 요구안을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이건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의 과정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주고받는다는 뜻이 이제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진일보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발맞춰 가자,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지금은 턴키로 발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적해 온 거 있으니까 이거 해줘. 그러면 너네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라는 식의 접근을 했을 때는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데드라인이 10월 26일이고요. 앞으로 나흘 남았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자, 박시원 대표님. 네. 국민의힘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건데요. 왜냐하면 여당 안을 받자니 추천위원 2명을 하자니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좀 두렵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안 하자니 지금 여권의 흐름 보면 강행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될 텐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지금 궁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장고 끝에 패착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하다가 결국 패착을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과연 국민의힘이 데드라인 이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펀드 사기로 시작됐던 라임 사태가 검찰 게이트로 더 나아가서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추미애 윤석열 사과하라입니다. 자, 수사지휘권 발동에 비비감사 수사팀 구성까지 연일 칼을 빼들고 있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날선 비판을 하나 더 더했습니다. 엠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김봉 의원에 대하여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상무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자기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라면서 유감을 밝혔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 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이런 수사지휘권을 두고서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경질까지 들고 나온 야당 반응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주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입니다. 검찰들을 말이지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야당의 반발, 심지어 법조계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참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이렇게 직진을 하는 이유가 있죠.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주어졌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배경은 일단 감찰을 했는데 뭔가 비위가 분명히 드러났다. 수사검사들의. 그리고 인권 개선을 약속을 했었는데 인권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검찰이 바뀐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진 것 같고요. 또 뒷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대 여당이 출범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뭔가 이제 그 뭐랄까 든든한 어떤 배경, 정치적 배경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장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에 대한 지지층도 강고하지만 비호감층도 상당히 두텁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으로서의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 소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검찰 로비 수사팀도 꾸려졌죠? 네, 맞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 요청으로 5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구성되는데요. 향후 라임 사태에 관련돼서는 이제 2가지 팀이 이제 함께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라임 사태를 조사했었던 그 금융조사부 중심의 이제 검사팀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임 사태 관련 금품 향응 수수를 받았던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감찰 역할을 하는 이제 검사팀이 함께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김봉현 씨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이라고 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누군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치권 안에서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궁금한데요. 박시원 의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잘못한 일이라는 게 46.4, 잘한 일이라는 게 46.4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똑같네요. 네, 긍정, 부정 평가가 동일하게 소수점자니까 나왔는데 똑같군요. 사실 조국 장관 그 사태 이후에 이 검찰 이슈는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인식차가 굉장히 극명했고요. 그것이 지금 사안에서 보여지는데 최근 이제 추 장관이 아들 의혹 때문에 좀 수사에 몰렸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혐의 되면서 좀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좀 명분이 있다. 이런 국민들이 좀 평가를 하면서 어떤 대등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라임 사태가 검찰 게이트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 여론이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대검찰청 공식 입장을 통해서 밝혔고 그 이후에는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수용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요.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그냥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찰청 메시지, 대검 메시지로 나온 건 있긴 있습니다. 나는 검찰을 믿는다. 흔들림 없이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아주 원론적인 메시지를 남기도 했었는데 그 후에 그 메시지 중에 하나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하라. 라고 했는데 이 문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대규모 펀드 사태를 불러일으킨 피의자를 검찰은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눈물을 빼앗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 비호라는 단어가 감싸고 편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피의자를 김봉현 씨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봉현 씨를 5개월 동안 도주시킨 사람들과 그리고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던 검찰 역시 철저히 단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이 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검 앞에 식물들이 등장했다고요? 꽃이요? 네. 네, 또 식물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네요. 날이 갈수록 센스가 발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난 19일 이후였습니다. 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 이 화환이 대거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이 화환을 보내면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띠를 좀 두르지 않습니까? 그 띠 내용을 좀 보면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총장님,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총장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충청의 힘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화환이 도착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경이었죠.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할 당시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에게 엿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엿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화환을 보내서 응원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꽃집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꽃집 사장님들이 좀 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해보죠. 꽃화환으로 강제 소환된 조 전 장관. 그런데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단순히 술 접대 이상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좀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일단 검사 3명에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접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자신 SNS에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하게 남겼는데 네. 김봉현이 청담동 룸살롱에서 특수부검사 출신 A 변호사와 함께 접대했었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감찰과 남부지검 수사에 특정이 되고 있고 김봉현의 편지에 따르면 접대비가 5인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검사 3명과 김봉현 그리고 변호사 5명이죠. 고급 양주 여러 병을 마셨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되기는 어렵다. 룸살롱을 조사해보면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5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술이 과연 있는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술값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출이 된 것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카드깡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5명 이외에 추가적인 인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성매매 의혹도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검사 3명이 특정되고 이 조사팀이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휴대폰 번호 추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업소에 갔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가 있고 그 업소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을 조사해 보면 또 다른 진실이 분명히 또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검사들은요, 2016년에 부패범죄특수단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패범죄수사단에서 왜 부패 악취가 나는 걸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감에 출석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7월에도 국회 공식석상에서 섰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야 발언이 지금과 정반대여서 이목을 끕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많은 언론들에서 여야가 아전인수적으로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1년 만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오늘 열리는 국감에서는 라임자산 운용 사건과 총장 관련 사건 의혹 단연 화두가 될 텐데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네. 오늘은 뭐 여야 간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입을 통해서 추 장관을 때리려고 할 겁니다. 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검찰 인사, 그다음에 또 뭐 여권에 추진했던 공수처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여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감찰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런
검사들의 비위, 술 접대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굉장히 원론적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총장직을 관둘 생각이 있으면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검사들의 이 비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일단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한 가지는 라임 사태 관련인데 나머지 4가지는 자신의 친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족과 측근 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족 관련 그리고 장모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당하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본인이 움츠러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본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그 부분 역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거취를 다른 판단으로 내린다면 사실상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점점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공방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수사지휘권 논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평가 조금 소폭 오르고 부정평가 소폭 하락하면서 거의 이제 딱 붙어 있는 긍정평가 46.4, 부정평가 48.6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은 당연히 박수 치겠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라임 옵티머스 사안이 권력형 게이트는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강기정 수석 전 수석의 해명 그리고 이제 김봉현 대표의 옥중 그 입장문을 보면서 이거는 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고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고 대검은 난감해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합니다. 자, 그는 과연 어떤 임창을 밝힐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예를 들면 타당성 심사 자체를 뭐 제한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킹덤 주제는 지역별 민심 현황, 내 마음이 들리니입니다. 지역 민심에 대해서 관심법을 갖고 있는 박시영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 주제 꼭 여쭤볼 만할 것 같은데 4.15 총선 이후에 민심이 많이 바뀌었나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대치가 극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여권 야권 좀 나눠서 보면 여당 지지율은 좀 그전보다는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지지 강도,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만큼 몰아줬는데 180석을 뭐 하나 이런 어떤 질책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야권은 여전히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야권 내 뚜렷한 리더, 인물이 보이지 않다 이런 어떤 지지층들의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모두 좀 악재들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야당은 주어진 숙제를 해결을 못했고요. 여당은 숙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지지세는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먼저 가보겠는데요. 서울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의 변화가 커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울은 지난 4.15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49석 중에 41석을 독식한 텃밭입니다. 총선 직후에도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에서 70%를 넘나들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은 6.17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여기에 7월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태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반포와 청주에 있는 아파트 처분을 갖고 문제가 됐었죠. 7월 2주차 때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47%가 긍정평가였던 46%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여름은 정말 부동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네요. 자,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최대 변수가 부동산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네. 자, 부동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산의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 정당을 바꿨다? 이건 그렇게 많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은 쌓여가는데 정부 여권이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느냐 이 부분들을 아마 유권자들이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해결사 노릇을 할 적임자가 있을까요? 그런 정치인이 여든 야든 있다면 관심을 모을 텐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도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두 사람의 의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고 예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부터 새로운 접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 기조는 맞는데 방향이 다르다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은 평생 주택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두 분 모두가 다 부동산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겼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미래주거추진단이라는 것을 이제 당내에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에서 권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을 공급 대책을 늘린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공급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공급에 대한 물량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막연히 또 공급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서울에서 중위값이 9억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시 출생아가 2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막연히 공급을 늘려만 갈 수도 없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한껏 부동산을 지어놨다가 지금 모든 도심이나 위성 도시가 비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동산 물량을 조절해서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통칭해서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시적으로 지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재산세를 일도 감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맞춰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입장들을 밝힌 두 후보, 두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짚어주시죠.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3달 연속 앞서며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4%포인트 하락한 17%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는 여성 14%보다 남성 26%, 30에서 50대 25% 내외, 인천, 경기 28% 등에서 높게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수도권 일대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경기도민들의 그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도의 여론이 서울까지 확산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그 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시정과 도정을 추진하는 좀 방식이 좀 달랐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이런 어떤 체감도 높은 과감한 정책, 이재명표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 이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재명 지사가 의외로 선전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TK는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좀 약해진 걸까요? 네, 일단은 지난해 이제 1월에 조사했을 때는 한 2%대 아주 낮은, 사실 거의 지지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지지율이었는데 9월 보면 20%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향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강조가 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영남 출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권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 대통령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까지 출신이 모두 이제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그 이전의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득표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구 경북 지역도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천성 의원은 고향이 어디죠? 저는 부산이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본적은 이제 경북 의성입니다. TK죠. 아, 네. 알겠습니다. 출생 지역만 따져보면 완전 유력한 대권 주자군요. 출생 지역만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의 텃밭이기도 한 이 TK 지역. 홍준표 이름 오래간만에 듣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당내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복당 무소속으로 있는 홍준표 복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공간이 형성이 될 거고 그 공간에 홍준표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도 3에서 한 5%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내 비토층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김종인 체제의 운명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 쪽이 앞서 있죠. 그리고 후보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복을 너나 할 거 없이 다 한번 나가보겠다. 왜냐하면 나가기만 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낼 거냐. 과연 이제 부산이 답답하거든요. 미래 비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비전을 가진 후보가 나온다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경제 비전을 가진 새로운 후보.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바로 김경수 도지사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에는 복당 신청을 한 김태현 의원도 있는데요. PK의 양김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두 사람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맞붙었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 지사라고 부르는 만큼 경남도지사를 이제 일단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고요.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남의 텃밭을 많이 다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경수 도지사 역시 경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몇 번의 낙선 끝에 처음에 이제 김해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그 후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도지사의 첫 취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두 사람이 대권 주자군에 합류한다. 대선 판도가 요동칠까요? 요동친다고 보죠.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있을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로 선고가 된다면 김경수 지사는 날개를 달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있고요. 외유 내강 스타일인데 주목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꽤 많고 그래서 변수가 될 거다.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반면에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 지금 현역 의원이죠. 경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주목도가 좀 떨어졌어요. 김태우를 주목하는 당내 시선이 오히려 이제 원희룡 지사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쪽으로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서 김경수와 김태우는 같이 뜨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통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라면서 우리가 호남 지역의 민심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0위 내에 4분의 1은 호남 지역 인사들로 우선 추천하는 호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우선 추천 제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이런 호남 민심 잡기 통할까요? 뭐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일단은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답보 상태인 이유가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좋은 호감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호남 민심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5.18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매조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청입니다. 충청 민심을 얻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자, 여도 정가를 떠오르는 대표적인 격언인데요. 자, 반기문, 안희정 이후 새로운 인물이 없는데 충청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관망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이 되게 자체 후보가 없을 때는 좀 지켜보다가 대세 쪽으로 붙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대세를 잡는 쪽에 붙을 것 같은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를 지켜보면서 충청의 민심이 한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내년 4월 이후 충청의 마음이 결정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지역별 민심 현황, 내 마음이 들리니를 분석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정당이 민심을 잘 헤아려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시영, 오창성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만나보시죠.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은? 독감 백신 접종 유의점은? 네, 최근 굉장히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주제죠. 독감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2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중에서 지역 발생이 104명, 해외 유입이 1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 발생의 경우는 28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그 의료기관 집단 발병의 여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강양구 의원. 네, 최근 며칠 새 지금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을 하면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확실한 팩트를 전해드리자면 아직까지 독감과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1,300만 명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1,300만 명의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명의 이제 사망자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듯이 독감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1,300만 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 중인 독감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도대체 그 사망자들과 독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면 왜 그들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는지를 지금 원인을 지금 규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방역 당국의 그 원인 규명을 찬찬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원인인지를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독감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이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혹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코로나19를 알았거나 혹은 코로나19를 앓고 계신 상황에서 독감 백신을 맞아서 과거에 독감 백신을 맞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를 알았거나 혹은 앓고 계시는 상황은 이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독감 백신 후에 부작용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드물게 발견되고는 있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독감 백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견된 문제들 등등이 포함해서 백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원인 규명에 이제 더 많은 이목이 쏠린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과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독감 백신에 너무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을지를 천천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11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닐까라고 방역당국이 조심스럽게 짐작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무엇이냐면은 독감 백신도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이물질에 우리 몸이 과잉 면역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벌침에 쏘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후에 격렬하게 전신 면역 반응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살피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평소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정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 백신에 달걀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애초에 달걀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과잉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진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달걀 알레르기 있으시냐고. 그리고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는 것도 상례입니다. 네. 또 그 밖에 그 독감 백신 접종할 때 또 다른 유의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끝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가벼운 미열 같은 게 있거나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독감 백신 접종을 맞기를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혹시 오늘 맞지 않으면 독감 백신 물량에 딸려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은데도 좀 그냥 맞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독감 백신 물량 충분하니까요. 충분하니까 어쨌든 11월 초 정도까지만 맞으면 되니까 자신의 몸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조금 이따가 가서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정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정부가 원인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 이후에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맞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았거든요. 킹슈맨에 어린이도 한 명 있고 또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 어르신도 한 분 계셔가지고 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맞아도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그리고 쿠팡. 자,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된 택배사들의 이름입니다. 자, 여당은 택배사 대표들을 부르자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되려 이를 정쟁화시켰죠.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다 못해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택배기사들. 국감이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리가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내일은 5060 대 1020 문학의 큰손은 이란 주제로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